그래서 이제 유대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키루스 2세를 대단히 훌륭한 황제라고 칭찬하고 그런 내용들이 유대교 경전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루스 2세의 자비죠. 관용이죠. 관용 덕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보다 발전된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로 귀환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나중에 기독교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기독교를 또 뿌리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바로 그 기독교를 뿌리 삼아서 나중에 이슬람이 출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죠? 자,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키루스가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페르시아는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에 그 지역의 모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제국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의 북쪽 지방에 이르기까지 터키 전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다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완전히 다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원전 500년입니다. 즉 약 2500년 전이죠. 그때 이렇게까지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였다. 이 페르시아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도로 건설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광대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금도 징수해야 되고 행정명령이나 군사명령도 전달해야 되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군대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하이웨이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그리스 거의 다 가서 지중해 연반에 있는 어디예요? 리디아까지 이런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 위로 이제 마차가 달려가는 거죠. 기병들이 달려가는 거죠. 이것은 군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통로는 물자의 통로이고 여행의 중요한 루트이고 모든 물산과 모든 문화와 모든 소식들이 오가는 그러한 고속도로였다. 고속도로를 닦는 것은 이미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일 아닌가요?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로마였고 그 전통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킨 것이 나중에 몽골 제국입니다. 또 바로 그런 전통 위에서 히틀러도 아우토반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전통을 또 이어받은 것이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현대 국가들이 다 그와 같이 도로를 열심히 건설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국내에서의 도로 건설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세계에서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도 역시 대제국이 등장하죠. 중국에 등장한 최초의 대제국은 당연히 진나라죠. 진시황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중국을 삽시간에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제 기원전 221년이니까요. 지금부터 3200, 한 40년 전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무서운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진시황이 주철이라고 하는 고온 처리가 된 일종의 강철이죠. 그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거였습니다. 이걸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석궁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조립식 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석궁은 일반 활에 비하면은 5배 정도 강합니다. 이거는 방패가 필요 없는 거죠. 방패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화살인 거죠. 이건 거의 오늘날 총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로 무장된, 그리고 이 활은 보통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인 또는 3인이 사용했습니다. 잡아 당기는 사람, 쏘는 사람, 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살상무기를 든 진나라의 군대가 전국을, 중국 전역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승리는 곧 무기의 승리였다. 그래서 석궁을 대량으로 생산한 진나라가 결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도 도로가 나오죠. 도로를 정비하고 수로도 건설하고 운하도 건설하고, 그때 건설한 운하가 킬로미터로 보면은 약 2000km나 됩니다. 한반도 길이보다도 더 긴 그런 엄청난 내륙의 물길을 만들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국의 남부와 북부에서 생산된 물자가 서로 교류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진시황은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도 통일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교나 도교를 비롯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죽이는 거죠. 이걸 분서갱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지배했던 탓인지 진시황이 죽고 나자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해가지고 한나라의 유방이라 불리는 영웅이 결국 중국을 재통일하는데요. 한나라의 유방은 진시황과는 달리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드러운 지배를 시도하죠. 한나라도 역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체주의적인 국가였던 데 비해서 한나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기원전 5세기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인도나 중국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상가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노자도 이때 사람이고 공자, 또 석가모니, 자라투스트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일시에 나타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페르시아의 현인이죠. 종교적인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지혜, 대단한 가르침을 인류에게 선사한 사람들이 거의 한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를 기축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대 계몽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5가지 주제를 다루었던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류가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로서 철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청동기 시대가 혼란 속에서 갑자기 지중해에서 막을 내리는 바람에 거기서 궁여지책으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철을 사용하게 된다.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고 또 여러모로 유용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인류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철기 시대에 고대 그리스에서 훌륭한 문화가 발생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이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였고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과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문명의 최초 발상지였고 또 여러 가지로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오리엔트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방,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제국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결국 고대 이스라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서 중국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석궁이라고 하는 무기를,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이용해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또 도로를 만들고 운하를 건설하는 등 역사상의 엄청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거창한 변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하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길이가 2000km가 넘으니까요. 이런 엄청난 업적이 이미 지금부터 2000이 아니죠. 2000인가? 2000 약 20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겸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철기 문화로 비롯된 그런 경제적인 발전이 결국 인류의 정치적인 발전이나 사상적인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